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돌아가실 거야. 며느리 미선이의 목소리가 안방 문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걸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맞나요?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혹시 의심이라도 하시면 어떡해?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26세 동안 키운 그 아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의심해 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진명이도 다 바꿨고 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도 없어. 다 우릴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를 거라는 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우시죠?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보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박습자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은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그날 아침,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잠이 이렇게 줄어든 건 처음이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거실을 지나치는데 소파에 며느리 미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올려져 있고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미선아 벌써 일어났니? 아침부터 뭐라고 있어? 아 어머님 깜짝이야. 일찍 일어내셨네요. 미선이가 후다닥 노트북을 덮으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에요. 급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선이는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데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표정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24년을 함께 살면서 미선이의 거짓말하는 표정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커피라도 한 잔 끓여줄게.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안 주셔도 돼요. 금방 끝날 거예요. 평소 같으면 감사해요.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고맙게 받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거절하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서도 자꾸 미선이가 신경 쓰였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24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사이인데 이런 어색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니 미선이는 이미 방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긴장된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선이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하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러 나가세요. 어머님 드라마 보시지 마시고 낮잠 좀 주무세요. 어머님 약 드시는 시간 되셨어요. 특히 약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에 3번씩 드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챙겨주는 것라고 생각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가 받는 전화통화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급하게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목소리 톤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해 한 번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보라고 진수를 부르는 말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미선이는 진수에게 항상 오빠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더욱 수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밤늦게 몰래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끝날 거야.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충분히 준비했어. 그래, 알겠어. 조심해. 무슨 계획인지, 무슨 돈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습자 고객님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급하게 통장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2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잔고가 고작 50만 원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깜빡하고 큰 돈을 쓴 게 있나 싶어서 가계부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거에게 지출 내역이 없었어요. 병원비, 생활비, 용돈 모두 합쳐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일주일 후에는 700만 원, 마지막에는 1200만 원까지요. 도대체 누가 제 돈을 가져간 거죠? 급한 마음.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고객님 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두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됐습니다. 대리인 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대리인이요? 누가 대리인이죠? 가족분이신 강미선 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미선이라고요. 미선이가 제 동의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출금했나요? 첫 번째는 한 달 전, 두 번째는 3주 전, 세 번째는 2주 전, 마지막은 일주일 전입니다. 위임장을 언제 받으셨나요? 한 달 전쯤에 받았습니다. 위임장에 고객님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위임장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 저는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미선이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위임자가 직접 오셨나요? 아니요, 대리인분만 오셨습니다. 하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모두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요? 그럼 진짜 제 도장으로 찍은 건가요? 아니면 도장을 위조한 건가요?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선이가 와서 돈을 찾아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모르는 남자와 함께 왔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다. 미선님이 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동생이요? 미선이에게는 남동생이 없는데요. 오빠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미선이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귀속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제 돈을 가져간 게 맞나요? 그렇다면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때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진수야, 혹시 네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있니?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졌어요?
2천만 원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럴 리가요. 엄마 착각 아니에요? 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진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회피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한다는 표현도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잊어버릴 정도로 치매가 온 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어디 투자하시거나 적금 넣으신 거 아닐까요? 투자, 적금,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니? 진수는 대답을 회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나서서 은행에 문의해 보자고 했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등 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시면 무슨 명의 변경 말씀이세요? 고객님 주택이 한 달 전에 증여로 명의 변경됐는데요. 증여요? 제가 언제 누구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말인가요? 누구 명의로 바뀌었죠? 강미선님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또 미선이었습니다. 계좌에 이어서 집까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언제 증여를 했다고 하시는 거죠? 한 달 전에 직접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셨는데요. 그럴까 없어요. 저는 한 달 전에 등 기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모두 확인했는데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다는 걸까? 급하게 등 기소에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증여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제 글씨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테두리가 조금 흐리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서류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만나요? 네,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었죠? 60대 후반 정도의 여성분이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머리는 단발이었던 것 같고요. 제 외모와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단발로 자른 적이 없는데요. 혹시 함께 온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젊은 여성분이 함께 오셨어요.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이요? 미선이가 함께 갔다는 말인가요? 그럼 미선이가 저 대신 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젊은 여성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보통이고 긴 머리에 얼굴이 동그란 편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요. 미선이의 외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 미선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었습니다. 어머님, 종합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같이 가요. 당시에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하면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오후 늦게까지 걸렸습니다. 어머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미선이는 오후 2시 사라졌습니다. 그때 등기소에 간 건가요? 더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자고 한 것도 미선이었고, 그날 유독 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자고 한 것도 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신분증 필요한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도장도 가져가시죠. 서류 작성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당시에는 당연한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치밀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미선아, 지난달에 내가 건강검진 받는 날리는 어디 갔었지? 어디요?
회사에 갔죠. 회사에. 그런데 오후에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잖아. 아, 그날이요.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잡혀서요. 대답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혹시 그날 등기소에 간 적이니?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기소요? 왜? 내 집 명의가 네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럴 일 가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서류를 작성한 거지?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선이는 계속 부인했지만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익자 변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수익자 변경, 내 생명보험 수익자를 강미선님으로 변경하셨는데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또 미선이었습니다. 언제 보험 수익자를 미선이로 바꿨다는 거죠? 언제 변경했다고 하시는 거죠? 3주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주 전이라면 건강검진 받은 다음 주였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건가요? 네, 전화로 신청하셨고 서류도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전화로요?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잠시 후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제 목소리와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단니 말투도 평소 제 말투와 달랐습니다. 수익자를 면을 2로 바꾸고 싶습니다. 강미선으로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면을 2가 저를 잘 챙겨주고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먼저 가면 면을 2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 목소리 같은데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 흉내를 낸 건가요? 이 목소리가 정말 제 목소리인가요? 본인 확인도 다 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모두 정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고 집 명의가 바뀌고 보험 수익자까지 변경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선이 이름으로요? 미선이가 직접 한 일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미선이 이름을 도용한 건가요? 24년 전 미선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미선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진수가 26살 때였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아이. 당시 진수는 수조버하며 미선이를 소개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수 오빠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첫 신상이 정말 좋았던 아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 더 곱게 했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아들을 키운 저로서는 고마운 면을 이었습니다. 당시 미선이의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힘들게 살아 계셨습니다. 미선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싶어요. 미선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제가 대로 해줬습니다. 미선이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혼수도 제가 준비해줬습니다.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기꺼이 해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게요. 어제 일 같은데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선이 쭉 하객이 적다고 해서 제 친척들을 더 많이 불러서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결혼식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미선이의 눈물이 진짜였을 텐데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 후 첫 해 미선이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갈치조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김치가 떨어져 가네요. 새로 담글까요? 명절 때는 더욱 열심히였습니다.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친척들 오시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잘 골랐구나. 친척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개인정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어머님. 집 명의는 어머님 이름이죠. 어머님 보험은 어디 걸어두셨어요? 당신은 며느리가 집안 사정을 파악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후 미선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슬퍼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미선이가 울면서 제 매달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슬픔이 제 슬픔 같았습니다. 장례식비도 제가 대부분 됐습니다. 미선이가 어려운 형편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갚을 게 있니? 우리 가족인데. 그때 미선이가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제가 메워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만 있으면 돼요. 미선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결혼 5년 후 진수가 사업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게요.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게요. 진수와 미선이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2년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떼인 돈이 3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진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이 갚아졌습니다.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들 부부가 걱정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 꼭 갚을게요. 미선이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선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선아, 무슨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집에서 더 잘 챙겨주고 싶어요.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미선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개인정보에 더 자주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년 전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였어요. 정말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수술 당일 미선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우리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미선이의 눈물 진짜였을 텐데요.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도 문제였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는데 미선이가 자기 접근을 깨서 보태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미선이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 친달보다도 더 잘해주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주고 집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2주 끓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연날 미선이가 제 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요. 당시에는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을 챙기는 게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요? 심장약은 정말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약 걸으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선이가 유독 심장약을 강조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좋으시니까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써두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진명의도 정리해 주시죠. 당시에는 며느리가 꼼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계획의 일부였던 거군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진수와 미선이가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들으니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돌아가실 거야.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혹시 의심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의심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진명이도 다 바꿨고 네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도 없어. 다 우릴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진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사실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 맞아. 그런데 우리 생각도 해봐. 우리도 살아야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언제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겠어. 하지만은 무슨 이미 시작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마지막 단계라네요. 그게 뭘까요? 그 약 정말 괜찮은 거지. 약이요? 무슨 약을 말하는 거죠? 당연하지. 심장약이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어. 평소에 드시던 약과 비슷하게 생겼고, 심장약이요? 설마 제 심장약에 무언가를 섞는다는 건가요? 용량만 조금씩 늘려가면 돼.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심장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약에 무언가를 탔다면요. 약통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먹던 심장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약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들은 내용을 계속 곱씹어봤어요. 24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단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며느리를 침달처럼 아꼈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요.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복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 영호였습니다. 영호는 제 친동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왔습니다. 영호의 어머니, 즉 제 동생이 영호가 5살
병으로 죽고 나서 제가 많이 돌봐줬습니다. 지금은 3년 6살이 되어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영우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조언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더 관찰해 봤습니다. 미선이와 진수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이틀 후 또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외출한 사이에 그녀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상황이게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끊는 것은 부동산 과일 서류였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집까지 팔았다고요.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상 매도인이 미선이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의 변경 후 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속 뒤져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서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뭐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수와 미선이의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잖아요. 더 자세히 보니 가짜 이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선이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거액의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에 돈도 있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정훈, 박영수, 최민지, 한영애 이 사람들은 누구죠? 혹시 미선이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건가요? 더 뒤져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미선이의 수첩에 이름들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5천만 원 완료. 이정훈 3천만 원 진행 중. 박영수 1월 건 목표. 최민지 7천만 원 진행 중. 한영애 8천만 원 완료. 이건 뭔가요? 혹시 미선이가 사기를 여러 명에게 친 건가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더 자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개실내 구축 완료 2단계, 재산 파악 완료 3단계, 서류 조작 완료 4단계, 자연사 유도 진행 중 5단계 재산 취급 예정, 증거 인멸 예정, 7단계 새로운 삶, 시장 예정 자연사 유도라니요.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진호와의 새 출발, 제주도 이주 계획, 진호요? 진호가 누구죠? 찾아보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선이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남자가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진호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미선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제 재산을 가지고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진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수도 속고 있는 건가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진우라는 남자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미선이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봤더니요. 여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그 할머니 없어지면 우리 제주도로 이사가자.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들 돈도 거의 다 모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끝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호에게 연락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이모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뵐까요? 이모 댁 근처 카페에서. 고맙다, 기다릴게. 점심시간이 되자 영호가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영호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모습이 정말 변호사 같았어요. 이모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사라진 일부터 시작해서 진명의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어젯밤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요. 영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범죄라고요? 네,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혈위 검사를 받으세요. 혹시 이미 약물을 투여당했을 수도 있어요.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들이 약물을 조작하는 장면을 잡는 거죠. 또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영호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들을 완전히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 영호야. 우선 저부터 이모 집 근처로 이사 올게요.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럴 필요까지야. 이모,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진지한 표정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제가 약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영호, 작은 녹음기도 구해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는데 어디든 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모 단 쪽에 숨겨주세요. 언제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또한 영호는 사립탐정도 소개해줬습니다. 김 탐정님은 이런 일 전문가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김 탐정은 50대 중반의 신뢰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런 가족 간 범죄가 요즘 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김 탐정이 상황을 파악한 후 더 정교한 제시했습니다. 우선 면을 이분이 언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현장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잡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모님 방에 몰래 설치해두면 돼요. 김 탐정이 가져온 카메라는 정말 작았습니다. 동전 크기만 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숨겨두면 되나요? 침실의 옷장이나 서랍 근처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통이 있는 곳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모님,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면을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쳤다고 하셨잖아요. 그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고발하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김 탐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혼자 당한 게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수첩에 적힌 이름들로 추적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탐정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로 여러 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철수 16시 8세였습니다. 독거노인이신데 미선이가 자원봉사자로 접근해서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매주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부터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돈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처음에는 100만 원만 맡겼는데 정말로 이자를 줘요. 그래 점점 더 많이 맡겼죠. 마지막에는 통장까지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한영의 16시 20세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미선이가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어릴 때 헤어진 딸 같다고 하니까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극진히 모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을 줬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돼요. 세 번째 피해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민지 16시 15세는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선이가 며느리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진짜 며느리보다 더 잘해줬어요. 매일 와서 안부도 묻고 밥도 해주고 그러더니 남편 사업에 실패했다고 집까지 날렸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탐정이 찾아낸 피해자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따져도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미선이 씨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김탐정의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탐정이 진우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진우 45세이고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중년 여성들을 꼬셔서 사기를 치는 수법을 써왔어요. 미선이 씨도 그렇게 접근한 것 같네요. 진우는 1년 전부터 미선이와 만나기 시작했고 미선이에게 사기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씨가 원래 사기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우한테 속아서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김탐정 진우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현재 제주도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마 미선이 씨와 합류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선이는 진우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기에 가담했고 저를 포함한 여러 명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가져간 후 진우와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선이와 진수가 외출한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영호와 김탐정이 도와줘서 완벽하게 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진수와 미선이가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3. 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니들이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라.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심장약은 꼭 챙겨 드세요. 미선이가 당부하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이는지요. 알겠다. 신경 쓰지 마라.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바로 김탐정과 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집을 더 자세히 뒤져서 증거를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이모 혹시 그들이 약을 바꿔놓았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약통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이 약들 색깔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김탐정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히 봐야겠어요.
그날 병원에 가서 약을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약들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네요. 어떤 성분인가요? 디지털리스라는 성분이에요. 소량이면 심장약으로 쓰이지만 과량 투여하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로 독을 탔던 것입니다. 이 정도 농도면 며칠만 복용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탐정과 영우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미선이 방에서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까지 있었습니다. 김호 이 유언장 봐요. 이모가 쓴 게 아니죠. 유언장에는 제 모든 재산을 미선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봐. 김호론 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체도 다르고 이모 도장도 위조된 것 같네요. 김탐정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핸드폰에서 진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그 할머니 없어지면 우리 제주도로 이사 가자.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 못하게 입맞음 해야 해. 이번만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져.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4호로 진수와 미선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약은 잘 드셨고요. 응, 잘 먹었어. 여행은 어땠니?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미선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든 척 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약통이 있는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약통을 열고 안에 있는 약들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까지요. 완벽한 현행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약도 잊지 마시고 드세요. 독을 먹으라고 권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요. 응, 고맙다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탐정과 영호에게 연락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했어요. 월요일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 가지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처벌을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진수가 회사에 간 사이 미선이와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미선아, 잠깐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선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 무슨 일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돈이 없어진 일, 진명이가 바뀐 일, 보험 수익자가 바뀐 일, 그리고 미선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약이 바뀐 일까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다 봤어. 미선이가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니. 그럼 뭐지? 나한테 독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니.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게 오해. 이것도 오해니. 녹음기를 꺼내서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틀어줬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돌아가실 거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 약 정말 괜찮은 거지. 미선이의 얼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선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약을 바꾸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우라는 남자도 알고 있어. 네가 그 남자와 밭 피우면서 내 세상 가지고 도망가의 계획이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리고 김철수 씨, 한영희 씨, 최민지 씨 같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것도 알아. 미선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 말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용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해달라고 미선이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우가 재촉해서 지금 와서 다른 남자 탓을 하는 모습이 더욱 한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니는 피해자라는 말이니. 그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우가 계속 붙이고 미선아, 내가 니한테 못해줘. 결혼할 때 혼수도 다 해주고 네 어머니 장례식비도 내가 댔고 어머님 네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준 거 잊었니? 니들 살림살이 어려울 때 내 적금 깨서 도와준 거 잊었니? 내 수술비까지 네가 보태준다고 할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어머님 저는 정말 그때는 진짜 마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건니? 언제부터 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 건니? 미선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니뿐만 아니라 네가 속인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발할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네가 나한테 먹인 독은 어떻게 돌려놓을 건데. 내가 죽을 뻔한 거 어떻게 돌려놓을 건데.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한테서 뺏은 5천만 원은 한영희 할머니한테서 뺏은 8천만 원은 미선이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이미 늦었어. 그날 저녁 진수가 집에 왔을 때 미선이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수야,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셔. 진수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다고 그 말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보상 내 목숨을 노렸는데 무슨 보상을 한다는 건 이 진수도 미선이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 핑계로 네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건 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안 할게요. 진수야, 니는 정말 미선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진우라는 남자와 사귀면서 내 재산 가지고 도망가의 계획이었어. 진수가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미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정말 다른 남자가 있어. 미안해 진수야. 그제서야 진수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미선이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걸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였던 거야?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네가 나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진수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잖아. 네 때문에 내가 내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진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진수가 미선이를 밀쳤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몰랐다고? 그럼 니는 피해자라는 말이니? 엄마, 저는 진수야. 니도 분명히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내 재산이 탐났잖아.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록 미선이에게 속았다고 해도 분명히 자신도 그 계획에 동참했으니까요. 어려울 아침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강미선 씨, 박진수 씨, 사기죄와 살인 예비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수와 미선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선이는 이미 진우와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고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왔습니다. 진우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미선이에게 모든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왔습니다. 진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여러 차례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접고 이번에도 미선이를 이용해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씨,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미선이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진우를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진우가 계속 부추겼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다른 여자한테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미선이의 진술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이런 욕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선이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참여한 것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진수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쳤었어요. 미선이 말해서 가서 하지만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비록 속았다고 해도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딸보다 더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니 미선이가 얼마나 악질적인 사기를 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우도 체포됐습니다.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우는 미선이보다 더욱 뻔뻔했습니다. 나는 미선이한테 사기 방법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직접 한 건 미선이지 미선이가 알아서 한 일이야. 나는 몰라 하지만 증거 명백했습니다. 진우가 계획을 세우고 미선이가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선이는 징역 8년, 진수는 징역 5년, 진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다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뇨.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진수 며느를 가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네가 진정으로 뉘칠 때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직 아니야. 진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옥에서 미선이가 많은 진실을 고백했다는 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와 진우의 계획이었고 진수는 그저 조정당한 것뿐이었다고요. 그리고 영호를 통해 진수가 감옥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모 진수 형이 정말 변했어요. 진심으로 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매일 이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나가면 평생 이모를 모시겠다고 해요. 영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또 몇 개월이 지난 후 진수 며느를 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번에는 진수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나가면 평생 어머님을 모시며 살겠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어요. 진수야,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잃을 뻔했어요. 진수의 눈물이 진짜로 보였습니다. 엄마, 미선이한테 속았다고 해서 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진수, 엄마,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걸리더라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오랜 침묵 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네, 엄마, 평생 걸리더라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3년 후 진수가 모범수로 일찍 출소했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진수가 집에 들어서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평생 어머님만 모시고 살겠어요. 진수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불길했던 그 말이 이제는 진심이 담긴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지 받으러 가시죠. 엄마,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매일매일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혹시 화를 낼까봐, 혹시 또 실망할까봐요. 진수는 결혼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저만 모시며 살겠다고요. 엄마, 저는 이제 어머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미선이는 출소 후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선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미선이는 멀리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연한 발견이 제 목숨을 구했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니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거나 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지도 않지만 진정한 뉘우침은 받아들일 줄도 합니다. 진수가 완전히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언젠가는 진정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진짜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미선이 같은 사람도 있고 변화한 진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영호와 김탐정 그리고 이후 김 여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가장 큰 상처 입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수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비록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우리는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안녕히 계세요.